새벽 5시 박은정은 어김없이 눈을 뜬다. 25해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었다. 관절이 뻣뻣하지만 몸은 저절로 일어난다. 소도시 구도심 모퉁이에 자리한 작은 빵집 은정 베이커리의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반죽기 소리가 골목을 깨운다. 은정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다. 물과 밀가루의 비율, 이스트의 양, 반죽의 온도까지 모든 것이 체계화되어 있었다. 젊은 시절 유명 제과업체에서 수석 파티시에로 일했던 솜씨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했다. 오븐에서 첫 번째 식빵이 구워지는 향기가 퍼진다.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다. 은정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이 향기 하나만으로도 지난 25년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은정은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다. 당시 민호는 중학생, 소연은 초등학생이었다. 보험금도 변변치 않았고 친척들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 작은 빵집뿐이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서툴렀고 반죽이 제대로 부풀지 않아 하루 종일 울기도 했고 장사가 안 되어 전기료를 못 낼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은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엄마 빵이 제일 맛있어라고 말할 때마다 힘이 났다. 세월이 흘러 민호는 부동산 컨설턴트로 성공했고 소연은 유명 로펌의 변호사가 되었다. 이웃들은 은정을 부러워했다. 성공한 자식 둔 어머니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은정 본인은 알고 있었다. 자식들이 성공할수록 자신과의 거리는 멀어진다는 것을. 민호는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걸어올 뿐이었고 소연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쳤다. 그마저도 의무적인 느낌이 역력했다. 은정은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바쁜 걸 이해한다며 스스로를 달랬다. 오전 7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온다. 정우 씨가 가장 먼저였으며 그리고 그는 전직 체육교사에서 사회복지사로 전향한 그는 은정과 나이가 비슷했다. 매일 아침 식빵 한 덩어리와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은정이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이 더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우가 다정하게 답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은정에게는 하루의 활력소였다. 자식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다. 점심 무렵 가게는 한적해진다. 은정은 진열대를 정리하며 하루를 돌아본다. 매출은 예전만 못했다. 대형마트 베이커리와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늘어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찾아주는 단골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다. 저녁이 되면 남은 빵들을 정리한다. 못 팔고 남은 것들은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준다. 은정 자신도 혼자 사는 처지였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며 은정은 내일을 준비한다. 재료를 확인하고 반죽할 양을 계산한다. 25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었다. 때로는 지겹기도 했지만 이 빵집이야말로 그녀의 전부였다. 여기서 자식들을 키웠고 여기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은정은 아직 몰랐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엄마, 안녕하세요. 민호가 정장 차림으로 빵집에 들어섰다. 평일 오후에 아들이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다. 은정은 반가움보다 의아함이 먼저 들었다. 어머, 민호야, 무슨 일로 이런 시간에? 민호는 주변을 둘러본 후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제 정말 힘드시죠? 이 가게 운영하시는 것도 벅차실 텐데. 아니야, 괜찮다. 아직 할만해. 은정이 서둘러 답했지만 민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매출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민호가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적자만 늘어날 뿐이에요. 은정은 가슴이 뜨끔했다. 사실 매출이 줄어든 건 맞았다. 하지만 아직 적자는 아니었고 무엇보다 이 가게는 그녀의 삶 자체였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아봤어요. 민호가 팜플릿을 꺼냈다. 여기 보세요. 신축 요양시설인데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엄마께서 여기 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요양시설?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직 정정해.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엄마,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으셔도 나중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민호가 설득하듯 말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바로 그때 소연이 들어왔다. 검은 정장에 하이힐을 신은 모습이 차갑게 느껴졌다. 오빠 먼저 왔네요. 소연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오빠 말씀 맞아요. 이제 정말 정리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너희들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은정이 당황해했다. 소연이 민호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입을 열었다. 엄마, 가게 정리하시면 많은 돈이 될 거예요. 이 동네도 곧 개발될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개발? 은정이 되물었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엄마가 모르실 리 없는데? 민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은정은 처음 듣는 소리였다. 재개발이라니. 하지만 자식들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터였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 엄마는 워낙 바쁘시니까 모르셨을 수도 있죠. 소연이 차갑게 말했다. 어쨌든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민호가 다시 팜플릿을 밀었다. 엄마, 한 번만 구경 가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말고요. 나는 여기가 좋아. 이 동네에서 25년을 살았는데 왜 갑자기 떠나야 하니?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엔 불안해요. 우리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은정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자식들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연극하는 것 같았다. 며칠 생각해 볼게. 은정이 간신히 말했다. 너무 오래 미루지 마세요. 민호가 일어나며 말했다. 시간이 중요한 문제니까요. 자식들이 떠난 후 은정은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일주일 후 시청 게시판에 재개발 계획 공고가 붙었다. 은정의 빵집이 있는 구역 전체가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보상금은 놀랍게도 70억 원이었다. 그때야 은정은 깨달았다. 자식들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밤늦게 혼자 앉아 있는 은정의 얼굴에 처음으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재개발 소식을 안 후 은정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식들의 행동이 자꾸만 떠올랐다. 왜 하필 재개발 발표 직전에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까?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정리 좀 해야겠네. 은정이 혼잣말을 하며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다. 세월이 쌓인 각종 서류들이 먼지와 함께 쏟아져 나왔다. 영수증, 장부 계약서들을 하나씩 분류하던 중 이상한 봉투를 발견했다. 본인 이름으로 된 보험회사 우편물이었다. 하지만 은정은 최근에 보험을 가입한 기억이 없었다. 생명보험 가입 확인서? 봉투를 뜯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보험 금액은 10억 원, 수익자는 박민호와 박소연이었다. 가입일은 석 달 전이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분명 자신이 가입한 적 없는 보험이었다. 그런데 서류에는
본인 서명까지 되어 있었다. 정교하게 위조된 것 같았다.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충격적인 서류가 나왔다. 대학병원 신경과 진단서였다. 경도 인지장애 초기 소견이라는 진단명이 적혀 있었다. 은정은 그런 병원에 간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진단서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무슨... 은정이 진단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담당의 이름이 낯익었다. 김재훈, 소연의 남편이었다. 신경과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였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소연의 남편이 가짜 진단서를 만들고 그것을 근거로 보험을 가입했다는 뜻이었다. 은정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호야, 내가 보험 가입한 게 있니?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그거요? 엄마께서 깜빡 잊으신 모양이네요. 몇 달 전에 같이 가입하셨잖아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전화를 끊은 후 은정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식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액의 보험금까지 걸어놓았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동네 노인정에 갔다. 혹시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나 알아보려 했다.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가족끼리 다투는 집이 한둘이 아니야. 이웃 할머니가 말했다. 자식들이 부모 재산만 노리는 세상이 되었어. 그런 일이 많나요? 많고 말고. 심지어 치매라고 거짓말해서 후견인 신청하는 자식들도 있다더라고. 할머니가 혀를 찼다. 부모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는 거지. 은정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후견인 신청? 바로 그것이었다. 치매 진단서를 근거로 후견인 신청을 하면 은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급히 집으로 돌아가 컴퓨터로 검색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한 글들이 민호의 회사 블로그에 여러 개 올라와 있었다. 석 달 전부터 꾸준히 관련 정보를 수집해온 흔적이 있었다. 이 자식들이... 은정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저녁 무렵 소연이 갑자기 찾아왔다. 엄마, 안녕하세요. 내일 병원 같이 가요. 정기검진 받으셔야 해요. 무슨 병원? 신경과요.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고 하셔서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정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소연은 자신을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매 진단을 확정받으려 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되어 모든 권리를 잃게 된다. 소연아, 은정이 차분하게 말했다. 엄마가 바보로 보이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이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다. 은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소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금세 웃음으로 바뀌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걱정해서 하는 일인데. 하지만 이제 은정의 눈에는 딸의 거짓말이 훤히 보였다. 25년 동안 키운 자식이 자신을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소연이 떠난 후 은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식들의 계획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무서워졌다. 과연 그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녁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지금 시간 있으세요? 잠깐 나와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 직접 만나서 하죠. 강변공원에서 만나요. 밤 9시에. 은정은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혹시 자신의 의욕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도 있었다. 강변공원은 한적했다. 가로등 불빛만이 산책로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민호는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왔네요. 민호가 일어나며 말했다. 무슨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니?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 그만 편히 쉬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무슨 뜻이니?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민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가웠다. 은정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민호야,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엄마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조용히 가시면 됩니다. 민호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서 은정은 섬뜩한 것을 읽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이 키운 아들이 아니었다. 민호야. 은정이 소리쳤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다. 순간 강한 힘에 밀린 은정은 비탈진 강변으로 굴러떨어졌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휩쓸었다. 겨울철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도와줘. 은정이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민호는 그저 위에서 내려다볼 뿐이었다. 물살이 거세졌다. 은정은 점점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갔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자식 손에. 그때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강한 팔이 은정을 붙잡았다. 정신 차리세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물가로 끌려 나온 은정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보고 놀랐다. 정우였다. 빵집 단골 손님이자 사회복지사인 그가 왜 여기에? 정우 씨? 어떻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소리를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은정이 위를 올려다보니 민호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사장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누가 밀어뜨린 건가요? 은정은 울음을 터뜨렸다. 25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다. 제 아들이에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정우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봤다. 뭐라고요? 돈 때문이에요. 재개발 보상금 70억 원 때문에 저를 죽이려 했어요. 정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위조된 보험 서류, 가짜 진단서, 성년 후 견제도, 악용 계획까지. 이런 나쁜 놈들이. 정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사장님,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증거는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우의 눈빛이 결연했다. 젖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은정을 보며 정우는 다짐했다. 이런 파렴치한 자식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사장님,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함께 싸워봐요. 은정은 정우를 바라봤다. 절망 속에서 만난 한 줄기 빛이었다. 그동안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차가운 강물에서 건져 올려진 순간 은정의 마음속에도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 정우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은정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순종적인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사장님, 아침 드세요. 정우가 따뜻한 죽을 건넸다. 고마워요. 정말로. 은정이 진심으로 말했다. 이제 계획을 세워봐야겠어요. 그놈들을 가만둘 순 없으니까. 정우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은정은 숟가락을 놓고 정우를 바라봤다. 정우 씨, 제가 뭔지 아세요? 네. 단순한 빵집 아줌마가 아니에요. 은정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젊었을 때 저는 롯데호텔 베이커리 수석 파티시에였어요. 당시 업계에서 제 손을 거치지 않은 케이크가 없었죠.
정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뿐만 아니에요. 대학 시절에는 태권도 선수였어요. 전국대회에서 금메달도 따봤고요. 은정이 일어서서 몸을 펴며 말했다. 순간 그녀의 자세가 달라졌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지고 움츠러들었던 몸이 반듯해졌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다 포기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은정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말했다. 대단하시네요. 정우가 감탄했다. 이제 그 자식들에게 보여줄 때가 됐어요. 엄마가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 은정의 눈에서 날카로운 빛이 났다. 정우는 은정의 변화에 놀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력한 피해자 같았는데 지금은 전사의 기운이 흘렀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위조 서류들, 보험 가입 과정, 가짜 진단서 제작 경위까지. 은정이 차근차근 말했다. 정우 씨 사회복지사 인맥 활용할 수 있죠? 물론이죠. 의료계 쪽으로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요. 그리고 은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줘야겠어요. 교육이요? 25년 동안 제가 어떤 희생을 하며 살았는지,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몸소 깨우쳐주는 거죠. 은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정우는 옆에서 지켜보며 놀라웠다. 은정에게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아마도 이것이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을 것이다. 재개발 보상금 70억 원,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은정이 물었다. 엄청난 금액이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그럼 그 돈으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해봐야겠네요. 은정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복수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사장님,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네. 우선 그놈들이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본색을 드러내거든요. 은정이 교활한 표정을 지었다. 정우는 은정의 계획이 궁금했다. 과연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정우 씨,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뭐든 말씀하세요. 앞으로 며칠 동안 제 빵집에 가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사라졌다는 소문을 퍼뜨려 주세요. 그럼 사장님은 어디 계실 건데요? 숨어서 그 자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복수를 준비하고요. 은정은 거울을 다시 보며 머리를 단정히 정리했다. 25년 만에 진정한 자신을 찾은 기분이었다. 더 이상 착하고 순종적인 어머니로 살지 않을 것이다. 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은정의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